이 책을 보다 보니까 평범하게 그냥 하락할 때에도 조금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면 그 하락이 더 크게 느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잖아요. 그 네. 이야기를 적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럴 때 좀 덜 영향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공포심을 자극하는 경우가 시장도 그렇게 좋지 못한 경우거든요. 그 두 개가 사실은 거의 같이 가게 되고, 어찌 보면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뉴스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쪽의 뉴스가 나오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는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뉴스는 가급적이면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공포스럽게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시장의 경우에도 이 공포심이 아주 극도에 달하게 되면은 실제로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약간 종말론적 사고로 이렇게 치닫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돌아보면 바닥을 만드는 그 셈이 되는데, 반대매매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수가 예를 들면 한 1,500까지 빠졌는데 뭐 1,000 간다, 뭐 근데 그 이하도 빠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세계 부동산이 불안해서 뭐 몰락한다,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종말론을 자극을 하는데, 일단 이런 뉴스들, 그러니까 공포 마케팅으로 포장된 뉴스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봐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뭐 일단 주식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럼 뭐 집도 네. 팔고 뭐 사실 직장도 다시 알아보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에서 문제가 되면 이민을 가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그냥 그걸 이제 계속 되새기면서 공포감을 이제 키우면서 결국에는 그게 나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네. 바닥에서 주식을 다 팔아버린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려면 내가 가진 소유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이 망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망한 적도 없고, 망하면 주식이나 현금이나 다 그냥 뭐 값어치가 없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 바닥 구간을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소유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공포 상황에서도 그냥 뭐 그런갑다 허허허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경지로 이르러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최대한 저는 그런 뉴스가 특히나 많이 쏟아져 나올 때는 그냥 안 보시는 게 첩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확신에 네. 있어서는 이 내가 갖고 있는 보유자일 때 포트폴리오에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 가치는 어떻게 아는 건데요? 세상이 망한다는 뉴스 계속 나와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이 망해도 배가 고파. 먹어야 곰탕이 돼요. 땡겨. 네. 그래서 곰탕을 먹으러 왔어. 네. 예. 근데 줄은 뭐 예전만 길진 않고 조금 짧아지긴 했어요. 이제 그거를 보면은 네. 훨씬 더 내가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속 뉴스를 보면은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면 더 그런 뉴스를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내 소유물에 대한 어떤 확신을 계속 유지하는, 그거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소유물, 내 소유물이 얼마나 건전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것들을 꼭 공포 순간이 아니더라도 계속 그런 확신을 얻기 위해서 평소에 작업들을 하는 이유가, 평소에도 도움이 되지만,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게 쌓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믿음을 유지를 할 수가, 만약에 배우자가 평소에 계속 나에게 확신을 주고 나 이 사람 믿고, 그걸 여러 가지 이 사건 사고들 그리고 같이 살면서 보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루머를 들었어. 뭐 어디서 뭐 너희 남편을 봤다 이랬는데, 그걸 가볍게 무시해 줄 수 있으려면은 그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없고 내 남편이지만 나도 잘 몰라 이러면은 이제 그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 본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평소에 확신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여기에 휘둘리냐 안 휘둘리냐도 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정보가 너무 없어서 문제였거든요. 제가 96년도에 처음 주식 투자를 했을 때는 뭐 재무제표 볼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시세도 다음날 보는 거죠. 다음날 시세도 보고 거기 있는 뉴스 정도, 그다음에 상장기업 분석 책자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너무 문제인 많아요.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이 많은 정보 중에서 노이즈와 진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올바른 자기만의 어떤 기준과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제 확립을 해나가는 게 목표가 돼야 되고, 그게 확립이 되면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주식을 입문을 하시면 뭐 요즘 유튜브 채널도 그런 쪽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경제 해설 내지는 매크로 이런 맞아요. 것들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이렇게 검증된 레전드들 이 말씀을 하시기를 경제 예측은 돈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의 관점이고요. 연예인 얘기하고 그리고 날씨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거리로는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돈을 버는 데는 저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조금 더 제가 기업의 소유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소유권, 어떻게 하면 그 소유권이 뭐 비싼지 싼지, 뭐가 좋은 소유권인지,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어떤 타이밍에서 사야 되는지, 이렇게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들려주는 그런 컨텐츠들을 주로 접하시기를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매크로가 클릭하기도, 네. 좀 유혹당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그게 무시되는지 모르겠어요. 대가들은 왜 전문 용어로 탑다운을 안 하고 바텀업 맞죠? 이렇게 네. 기업부터 가는. 그래서 거의 매크로는 안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유효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결국 네. 경제가 망하면 기업도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 매크로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그걸 본다고 해서 경제가 망할지 흥할지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모르고. 예, 버핏 같은 90년 가까이를 투자해 오신 분이 네. 그거는 이제 못 맞춘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나는 버핏의 말 정도는 가볍게 무시해 주겠어 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정도로 고집을 부릴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출 수가 없다는 게 일단 문제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유명한 식당? 왜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 와 여기 주인은 진짜 너무 좋겠다. 돈을 그냥 갈퀴로 쓸어 담는구나. 먹겠네.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하동간 같은 곰탕집 네. 예, 갈 때마다 와 진짜 여기 너무 부럽다. 이거 상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 하는데 만약에 하동간에 우리가 지분 일부를 운 좋게 한 네. 10% 정도를 네네. 만약에 갖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10%의 값어치가 늘어나는 게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지금 거론한 하나는 세계 경제를 계속 보는 겁니다. 미국에서 무슨 일이든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은 저희가 보는 방법. 예를 들면 여전히 하동간에 줄을 서고 있는지, 곰탕 한 그릇에 얼마 받고 있는지, 원재료가 올랐다는데 곰탕 가격을 올렸는지 그대로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가 사실은 저희의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하동간 주인이 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든 뭐 신경 쓰겠습니까? 예를 들면 금리가 올랐어요. 아, 네, 하동간을 팔아야 되겠다. 내지는 뭐 경제가 좋아진다니까 내 곰탕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본질, 기업이라는 이 머신이 돈을 계속 잘 버는지, 그리고 이 머신이 적정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싼지. 하동간도 지분이 10%가 나왔는데 뭐 1년 버는 거에 100배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때는 희한하게 한 5배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럼 당연히 저희가 후자의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본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세계 경제부터 시작해서 하동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까지 오는 건 너무 먼 길이고 네. 그리고 그게 올바른 판단이 될지도 네.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가치 투자를 창시하신 분이 벤저민 그레이엄인데 네. 이분이 두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신 걸로 저희에게 추앙을 받는 겁니다. 하나는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낮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법. 네. 예를 들면 뭐 싸게 사라, 저평가된 가격에 사라 이런 걸 하나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이 미스터 마켓 요즘에는 그냥 많이들 그냥 일반 용어로 쓰시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의인화해서 쓰신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하나의 어떤 사람처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신 거죠. 네. 근데 이 미스터 마켓이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와서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뭐 50만 원에 살래? 싫어요. 이러면은 다음날 와서 80만 원에 살래? 싫은데요? 이러면은 10만 원에 살래?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격을 매일매일 부르는.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을 치면 9시부터 3시 반까지 찾아오시는 분인 거죠. 네네. 계속 이렇게 가격을 부르면요. 우리가 그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가 갖고 있는 집이 야 지금 그거는 3억이야. 무시했어요. 무슨 3억이야. 내가 이거 한 5억 가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다음날 와가지고 2억으로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그런가? 이러는데 다음날 와가지고 야 1억이니까 그거 빨리 팔아.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 이러면은 그런가 보다. 이러고 딱 그게 주식시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집을 주식으로 바꾸면 이게 호가군요. 예. 그때. 네, 좀 많이들 이제 빠지시는 겁니다. 아. 근데 같이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또 마켓이 계속 그런 가격을 부르면서 네 거는 사실은 그런 거야. 네 거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거에서 같이 투자는 본질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무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가격을 계속 부르는 가스라이팅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가격을 낮게 부르면 슬퍼하고 가격을 높게 부르면은 막 기뻐하고 높게 불렀다가 다음날 낮게 부르면 뭔가 줬다 뺏은 것 같아서 또 우울해지고 그렇죠. 계속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면은 시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미스터마켓의 감정을 예측하려고 하거든요. 네. 내일의 감정, 모레의 감정. 근데 이 감정이 어떻게 될지 나랑 같이 사는 사람처럼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그렇죠. 예, 그거보다는 내가 유리한 가격을 제시했을 때만 나는 액션에 나선다. 이게 전자는 이제 그 시점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네. 가치 투자 쓰는 방법은 가격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은
시장이 부르는 가격을 뭔가 맞추려고 하고 가치 투자자들은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만 행동함으로써 가격 선택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려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거리를 두고 볼 필요가 있고요. 미스터 마켓을요? 네,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고 계속 이 가격에 집착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내가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내 자존감을 지키는 네. 결국에는 주식 투자자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기업에 대한 자부심과 네. 확신이 있어야지 미스터 마켓을 가볍게 무시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스라이팅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자기 확신을 높여라. 그리고 시장과의 거리 두기. HTS, MTS 너무 자주 보면 진짜 심리에 안 좋지 않습니다. 안 좋더라고요. 예.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은 결국 또 공부랑 직결이 되는데 가치 투자를 그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배워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바쁜 직장인들이 가치 투자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기업 탐방 하나하나 못 다니잖아요. 그럼요. 뭔가 속성 지표는 있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치 투자를 시작하면 될까요? 일단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고 네. 뭘 잘 모르던 시절 그리고 작은 금액으로 어떻게든 좀 해보겠다고 네. 혈혈단신으로 나섰을 때를 이제 돌아보면은 저는 두 가지에서 방향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실험을 해보고 나름 좋았고 그 뒤에 길이 좀 열렸던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배당주에 투자를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주가가 10,000원이에요. 배당금을 뭐 연간 500원을 줘요.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이 5%잖아요. 예. 그럼 대략 5%면 뭐 금리가 예를 들면 뭐 2, 3%라고 하면은 그냥 예금하는 것보다 이 회사 투자해서 배당 받는 게 오히려 더 낫네. 굉장히 쉽게 이런 결론. 어떻게 보면 상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에서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네. 있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 배당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을 안 해봐도 네. 배당을 준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걸. 현금을 벌어야 배당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식을 한 회사는 현금을 줄 수가 없거든요. 현금 배당금을. 그리고 이 회사가 배당을 주더라도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주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배당을 안 주는 회사도 있는데 배당을 준다는 건 여기 최고 경영자 내지는 최대 주주가 그래도 주주를 좀 의식한다. 그러니까 신경을 쓴다라는. 동업자로 인지해주고. 동업자로서 인정을 해주고 본인이 그걸 다 유보해서 본인 마음대로 별장 사고 뭐하고 투자하고 땅 사고 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배당이 꾸준하게 지급이 되었는지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만 보면 싼지 비싼지도 비교적 가늠해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 회사의 질적인 부분도 쉽게 파악을 해서 실수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월급쟁이 부자들의 상당수가 예. 이 배당주로 시작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배당주로 시작해서 이게 맞구나. 그래서 배당금 받아서 이걸로 또 주식을 사고 잘 되니까 또 월급을 더 넣어가지고 사고 계속 이거를 무한 반복하게 되면 이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약간 배당주 플러스 네. 다른 전략들을 더해가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저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배당주 투자가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아까 5% 이 가정을 다시 들고 오면은 네. 주가가 올랐어요. 그럼 땡큐죠. 그럼 팔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 그리고 다른 배당주를 사면 되고. 주가가 하나도 안 올라요. 답답하지만 그냥 5% 받으면 됩니다. 뭐 그냥 억울할 건 없는 거죠. 좀 더 버텨보는 거죠. 네. 근데 주가가 빠져요. 네. 그럼 빠지면은 배당 수익률이 뭐 6%, 7%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더 사기가 쉬워요. 첫 월급으로 산 게 5%였는데 네. 내가 12번째 받은 월급 이 돈이 생겼을 때는 6%가 돼 있으면은 논리적으로는 이거를 더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6% 받다가 5%가 된다는 건 주가 올랐으니까 그때 좀 덜어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기도 직관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이게 이제 약간 꽃놀이패 같은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배당주로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면서 자기의 스타일을 여기서 조금 더 접목해 나가는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일 문제가 이게 결국에는 가치 투자자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공부해라. 그럼 무슨 공부입니까? 이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투자할 기업에 대한 공부지. 근데 네. 야, 이 기업을 언제 제가 이거 다 네. 공부를 합니까? 그리고 당신 몇백 개씩 보지만 난 뭐 몇 개 보지도 못하고 그 몇 개 보려면 또 잠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팁을 드릴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자기가 좀 잘 아는 분야들이 있어요. 네, 뭐 직업적인 부분이든 네. 아니면 취미적인 부분이든 네. 네. 우리 아버지가 종사하셨던 영역이든 뭐 내 친한 친구가 뭐 어디에 있던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미 습득하고 있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일단 디딤돌 삼아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게임주부터 먼저 보기 시작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네. 조금 더 수월하게 리서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방송에 대해서 잘 아신다 이러면은 뭐 방송 회사들 네. 뭐 내지 컨텐츠 회사들 드라마 좋아하면 예, 그럴 수 있는 대단하죠. 거죠. 이미 알고 계시는 게 어떤 채널이 더 잘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이 그런 영역을 하려면은
많은 시간을 쏟아가지고 저희도 비슷하게 가야 돼요. 네. 사실 제가 주력으로 많이 투자하는 분야가 의식주 미락인데요. 네. 제가 이 중에서 미 산업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리서치할 때 되게 여성분들이 부러웠던 게 네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특히 색조 화장품 이런 거 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이 제품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클리오의 색조를 사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속력 뭐 이런 거. 네, 지속력. 발색력. 예. 그런 것 뭐 몇 호 뭐 컬러 이런 데를 잘 중요하죠. 모르겠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올리브영 매일 가시고 화장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도체에 투자하고 반도체 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바이오 투자하고 바이오 계시는 분들은 화장품 투자하고 약간 이런 식이 되게 안타까워요. 보통 자기가 가진 지식이 그냥 네. 누구나 다 알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굉장히 큰 무기거든요. 모든 영역을 다 공부해서 보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탐나는 지식인데 예. 그걸 잘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 범위를 이미 갖추고 있는지 그 영역을 좀 고민해서 거기서부터 좀 출발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씩 정복해 나가다 보면은 보는 종목풀, 산업풀들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내가 어떤 분야를 잘 알고 한다는 것도 그걸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좀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와닿습니다. 내 풀을 늘려라. 내가 친근한 분야부터. 네. 그리고 배당주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셨고요. 그러면 가치 투자하면 제가 이게 편견일 수도 있겠어요. 장기 투자. 이렇게 많이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책에서도 그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려면 원래 좀 시간 투자가 필요한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기에 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좋을 줄 알았는데 안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소위 말해 존버가 답인지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가치를 보고 샀으니 그래 장기 투자하자. 이거 맞는 방법입니까? 참 이게 딱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닌데 네. 일단 몇 가지 기본적인 그 체크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오. 존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네. 이게 애시당초 처음에 내가 매수했던 처음으로 마치 드라마처럼 그때로 확 돌아가면 네. 이걸 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색조 화장품이 더 많이 팔릴 거야. 네. 내지는 올리브영에만 들어갔는데 뭐 수출도 할 거야 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 아이디어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기억에서 잊혀지는데 존버를 할 때는 이걸 다시 꺼내 들어야 됩니다. 진짜 그 아이디어대로 이 회사가 가고 있느냐 가고 있다면 계속 투자를 그냥 유지하는 내 아이디어를 믿고 가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이디어가 이미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근데 유일하게 남은 건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7,000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억울하잖아. 네. 나는 잘난 사람인데 이 주식이란 거래에서 마이너스 30%가 나는 내가 왜 받아들일 수 없어. 무조건 10,000원 갈 때까지 버틸 기다릴래. 거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비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식시장은 당신이 이 주식이 얼마의 값을 치렀는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새로운 가격인 네. 거거든요. 네. 매일 미스터 마켓에 와서 부르는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건 당신이 지불한 가격을 염두에 두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하려면 예. 일단 꼭 이 종목으로 복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다른 종목으로 또 복수를 하면 된다라는 열린 마음, 그러니까 고집을 일단 내려놔야 되고요. 그러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처음 샀을 때, 그러니까 네. 7,000원이 됐을 때 내가 투입한 돈, 예를 들면 한 200만 원이라고 해보죠. 네. 200만 원이 그대로 나한테 현금으로 있더라도 네. 근데 이 주식을 똑같이 살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아닌 것 같다, 솔직히. 네. 라고 하면 그건 존버를 할 게 아니라 팔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투영할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손실나면 대부분 자문했을 때 안 샀을 거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틀린 거라는 예, 그렇죠. 거네요? 그거를 계속 극복을 해 나가야 되고 이거 아, 역시도 네네. 거기서 탈출해서 성공 경험을 쌓아 나가야 이거를 계속 그렇죠. 지속할 수가 있는데 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네. 예, 쉽다면 뭐 예. 이렇게까지 무슨 방법을 고안해가지고 하지 않을 텐데 그만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아, 거고요. 네. 이게 계속 비교 작업을 하는 이유가 계속 더 나은 대안을 발견했을 때 이 종목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고 계속 그 작업을 해야지 포트폴리오가 건강해져요. 근데 하나만 놓고 고민할 때는 어떤 아. 경우든지 간에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네네. 어렵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 그런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근데 그 결단이 예.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팁을 드렸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교 작업을 통한 갈아타기가 네. 좀 더 저는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대안이 없이 그냥 그럼 팔면 뭐 살래라고 하면은 그쵸.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더 나은 대상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가야 되고 주식을 한두 해 할 게 아니면은 그 주식으로 뭐 영원히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그 주식이 뭔가로 바뀌어갈 텐데 네네. 더 나은 대안을 향해서 가야죠. 그러니까 네. 저희 그 고객들도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 포트폴리오가 보니까 별로 변화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종목이 그러니까 넣고 빠지고 하는 게 그렇게 빠르거나
크지 않은데 이 사람들 뭐 맨날 공부한다고 바쁘단 말이죠. 네. 근데 이 회사들 다 뻔하잖아요. 원래 다 알고 샀고. 저희는 한 종목 살 때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네. 확신이 서야지 들어가거든요. 그럼 알 만큼 다 안 것 같은데 뭐 하냐라고 하면 끊임없이 그 종목 말고 다른 대안이 되는 종목들을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상대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더 나은 게 나오면 이제 새로운 걸 넣고 뭐 요런 식의 이제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프로의 영역에 들어오면은 비교 대상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더라도 하다못해 배당 수익률이 얘가 7%가 나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5%야. 그러면은 비교를 해서 7%를 갈아타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손절하는 종목은 뭐여야 하냐? 우리 가치 투자자들은 어떻게 손절을 하냐? 그리고 한번 발굴해서 끌고 갔을 때 엑싯은 어떻게 하세요라는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네. 조금 전 답변에 다 주신 것 같아요. 네. 손절에 있어서는 그 스토리가 살 때의 스토리가 유효하냐? 네. 이걸로 이제 걸러낸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엑싯은 어떻게 해요? 파는 시점 어떻게 결정해요? 이건 대안 평가를 통해서 예. 더 나은 대안이 나올 때 우리는 판다. 맞아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 그냥 정리해서 네. 그 보통 그냥 매도는 그냥 네. 3법칙으로 얘기를 드리거든요. 3번. 예,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목표가에 오. 도달했거나 고평가의 구간으로 들어갈 때. 특히 네.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평가된 구간을 좀 불편해하기 때문에 네네. 한 발목에 사서 음. 이제 한 허리 정도에 파는 이런 투자를 즐기기 때문에 이게 뭐 진짜 목까지 가면은 예. 할 때 이게 잠이 안 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네. 더 싼 주식으로, 조금 더 싼 쪽으로. 좀 더 잠이 오는, 잠이 아. 잘 오는 주식으로. 네. 이게 결국 이게 해피한 케이스죠, 사실은. 상 가격보다 올라갔다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상대적인 매력이 감소했을 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나은 종목이 발견됐을 때 어차피 기존 종목은 매도가 되는 거죠. 이건 예.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는 조금 우울한 경우인데 네. 이제 아이디어가 훼손이 된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경우를 그냥 딱 이렇게 아. 세 가지. 네, 네. 플러스 하나는 경영자까지를 보고 투자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경영자에 대한 신뢰가 예, 감소했을 때 이게 결국 회사가 버는 돈이 주주들에게 오려면은 이 주주들에게 오는 파이프라인이 그 강구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경영자냐에 따라서 이거를 원활하게 예,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이제 막는 사람도 있는데 네. 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더 좋은 경영자를 찾아야 되는. 네. 이건 정말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돈은 많이 버는데 주가는 안 오르고 나는 주주로서 돈을 못 버는 어. 이런 경우도 매도의 대상이 되겠습니다.